바람은 초가지붕을 뚫고 울부짖었다. 한밤중이 되자 소녀는 반쯤 앉은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알리스는 소녀를 침대에 눕히고 양모 이불을 끌어올려 벗은 어깨를 감싸주었다. 알리스는 잠시 소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녀의 머리카락이 머리 주변으로 넓게 펼쳐졌다. 알리스는 자신이 딸을 바랐기에 바다가 소녀를 보내준 거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알리스는 등잔불 심지를 낮추어 오두막을 어둡게 했다. 어두운 그림자들이 벽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알릭스 역시 양모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의자에 앉은 채로 잤다. 소녀는 아침에 깨어나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옷을 보니 온통 누더기에 마른 소금값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다. 누더기가 된 옷을 손으로 만져보다가 결국 체념했는지 시선을 벽으로 돌렸다. 잠시 후 소녀는 알리스가 준 촉감이 거친 원피스를 집어 머리부터 뒤집어 썼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맨발과 팔이 온통 긁히고 멍들어 있었다. 한쪽 발목은 심하게 붓기까지 했다. 소녀는 간신히 절룩거리며 식탁으로 걸어갔다. 식탁에 알리스가 죽그릇을 놓아두었다. 소녀의 머리는 붉은 빛이 감도는 금색이지만 죽을 먹은 죽을 먹는 동안 작은 창을 비집고 들어온 이른 햇빛에 구릿빛을 띠었다. 날씨는 청명했다. 폭풍이 물러간 뒤에 전형적인 날씨였다. 알리스가 다시 물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온 거냐? 뭘 타고 왔다가 태풍에 휩쓸린 게야? 하지만 소녀는 이번에도 대답 없이 그저 금빛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노파를 바라보기만 했다.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알리스가 물었다. 우리말 몰라? 물론 어리석은 질문이다. 어차피 모른다면 그 질문에 대답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노파가 자신을 가리켰다. 나는 알리스, 알리스. 노파가 이름을 반복하며 자기의 가슴을 두드렸다. 자식은 없다. 낳은 적도 없고. 그래도 다른 여자 아기는 많이 받았는데 내가 받다가 죽은 애는 거의 없지. 다들 내가 산파에 타고난 손과 감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장사 지내거나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을 고쳐주기도 한다. 너를 나한테 데려온 것도 그 때문이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게지. 설령 살릴 수 없다면 씻고 염해서 장사 지내는 것 또한 내 일이고. 소녀는 너파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릇은 이미 비었다. 소녀는 옆에 있는 우유잔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밖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소리쳤다. 살아있다. 죽도 먹고. 깨진 데 없이 말짱해. 가서 그렇게 전해라. 이놈들, 그리고 안정을 취할 때까지는 근처에서 알짱대지 마라. 이 녀석들 키득거리고 빽빽거리는 소리 따윈 필요 없으니까. 한 아이가 소리쳤다. 이름이 뭐래요? 꺼지지 못해? 곧 알게 된다. 아니면 하나 지어주면 돼. 노파가 소리치자 아이들이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노파가 쭈글거리는 손으로 소녀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그냥 호기심 때문이다. 꼬마 새놈이 항상 붙어 다니는데 말 그대로 단짝들이야. 델비스, 베탄, 아이라. 그 애들 이름이다. 같은 애 다들 내 손으로 받아냈지. 6살이야. 짓궂은 짓들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착한 녀석들이다. 너한테 해코지 안 해. 그때 마침내 소녀가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클레어예요. 사람들은 소녀를 바다소녀 클레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다음 몇 주간 알리스의 오두막에 들러 클레어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였다. 결국 선한 사람들이었다. 내 머리 가레스가 수줍어서 둥근 뺨까지 벌개진 채 찾아와 신발을 만들어 주었다. 끈이 달린 가죽 샌들. 소녀는 부기가 빠지고 걸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때쯤 두터운 양말 위에 그 신을 신기 시작했다. 어린 베탄의 엄마 브리는 아마실로 속옷을 짜고 공들여 꽃무늬로 가두리 장식까지 해주었다. 사람들의 보통 옷과 달리 기막힌 마감이었지만 아무도 브린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소녀가 그런 선물이 어울릴 만큼 고귀해 보인 탓이었다.
베네딕트 영감은 뼈를 깎아 빗을 만들어 주었다. 소녀는 빗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게다가 놀랍게도 절름발이 아이나르까지 지팡이 2개를 짚고 절룩거리며 양 목장에서 나와 직접 밀집으로 짠 모자를 설문해 주었다. 생전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나올 때마다 싸움을 벌였던 그가 봄이 오자 아이들은 이른 야생화를 꺾어 소녀가 모자챙에 꽃대를 엮어 놓도록 도와주었다. 클레어는 책 모자로 눈을 가렸지만 그래도 바다를 볼 때면 손으로 눈 위를 가렸다. 회백색 파도에 부서지는 햇빛이 눈부셨다. 그녀는 이따금 머리카락과 치마를 날리며 해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뭘 기다리는지는 그녀도 알지 못했다. 이름 하나만을 남긴 채 바다가 기억을 모두 가져가 버린 탓이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바다소녀 클레어? 신들이라는 여드름 소년이 물었다. 소년은 클레어 옆에 서서 키를 재보았는데 클레어가 더 컸다. 클레어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다들 허브 채집을 하던 참이라 알리스도 함께 있었다. 16 정도일 거야. 알리스가 대신 대답했는데 소년보다는 클레어에게 한 말이었다. 물론 사람들은 알리스의 추측이 맞다고 확신했다. 그들 모두의 몸에 치료하는 사람인지라 세월이 가져다주는 징후들도 참 알게 분명했다. 16. 바다소녀 클레어가 나지막이 되뇌었다. 그녀의 입에서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으나 바다가 삼켜버린 세월의 기억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클레어는 어린 소녀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까르르 웃으며 이리저리 목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모두 나비처럼 빠르고 찬란했다. 클레어의 목장 시절은 사라졌기에 그녀의 눈엔 애잔함이 그득했다. 그 기억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꿈에서조차. 16? 꺽다리 안드라스도 그 얘기를 듣고 중얼거렸다. 신드리가 모두에게 전했을 때 대부분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으나 꺽다리 안드라스만큼은 덥수룩한 금빛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저 건너 시장 가판대에서 리본을 만지작거리는 바다소녀 클레어를 보았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정도면 결혼할 나이야. 이 마을에는 그 나이에 신부가 된 여자가 종종 있었다. 지금도 결혼식 준비에 마을이 분주했다. 반짝이는 눈에 수줍음 많은 글래니스와 말머리꾼 마르틴이 짝을 이루는데 신부는 채 17이 못되고 신랑도 갓 20이었다. 하지만 베네딕트 영광과 알리스 모두 안 된다고 대답했다. 이 아이는 안 돼. 바다소녀 클레어는 결혼할 수 없어. 바다에게 빼앗긴 기억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래서 예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때까지는 절대 결혼 못한다. 두 노인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 말에 꺽다리 안드라스가 놀라 황급히 끼어들었다. 돌려받지 못하면요? 베네딕트 영감이 대답했다. 돌려받는다. 알리스가 거들었다. 조금씩 돌아올 거야. 세월이 약이지. 꺽다리 안드라스가 잔뜩 인상을 찌푸렸다. 소년을 너무도 원했던 것이다. 바다는 죽은 물고기만 뱉어내죠. 아가씨한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요. 바다가 토할 때마다 썩은 냄새만 진동하는걸요. 알리스가 안드라스의 불행을 놀리며 말했다. 너한테서 딴 냄새가 나는구나. 안드라스, 클레한테 가까이 가고 싶으면 니는 목욕부터 해야겠다. 머리도 감고 민트도 씹어라. 그럼 또 모르지. 어느 날 아침 저 아이가 네 놈한테 미소라도 지어줄지. 꺽다리 안드라스가 팩 하고 돌아섰다. 물론 동그박 짙은 숲 너머 깨끗한 연못으로 가는 중이리라. 베네딕트 영감도 안드라스를 지켜보다가 고개를 젓고 미소를 지었다. 기억을 되찾는다고 얘기는 했다만 잘 모르겠군. 마치 바다가 저 아이를 쪽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긴 것 같으니. 알리스한테는 뭐라고 말하던가? 내 오두막에 들어온 것만 기억해. 그 전은 완전히 깜깜하고 바다에 있었던 기억도 없어. 두 사람은 넓은 목장을 애들은 울퉁불퉁한 새끼를 함께 걸었다. 둘 다 지팡이를 들었다. 베네딕트 영감은 아직 튼튼했지만 허리가 굽었고 알리스 역시 곱사등이었다. 두 사람은 벌써 60년 넘게
친구 사이였다.